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남편과 좋지 않게 이혼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사연에 빠지다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틀어놓고 듣다 보니 그 사연 속 이야기들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저도 사연을 보낼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저한테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제 결혼 생활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혹시 놀라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라도 광주 토박이들이셨어요. 거의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다시피 하셨고 중매를 통해서 만나 바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세대였다 해도 어떻게 바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 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에 차출되셨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월남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대를 끊으면 안 되니까 며느리를 들여 아이라도 남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파병을 떠나기 2달 전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아버지가 월남을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는 제 오빠를 임신하는 데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어머니는 홀로 오빠를 낳고 키우셨고 3년간 아버지의 무사 귀환만을 빌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3년 만에 베트남에서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바로 제 언니도 생겼고 그렇게 두 남매를 키우면서 좀 사시다가 늦게 셋째를 임신하게 되어 저를 낳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랑 제 언니는 7년 차이, 오빠는 무려 10년 차이가 나니 제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는 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뻐하시면서 키우셨어요.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언니 오빠랑 나이 차이도 나는 저는 집안에서 거의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생일마다 마론 인형을 선물로 받고 옷도 새 옷만 사서 입혀주셨던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오고 대학은 겨우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되니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1학년 학기 초에는 밥도 태우고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하던 저였는데 자취도 1년이 넘어가니 밥도 잘하고 반찬도 요리책 보면서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2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셔서 집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주셨지만 태어나서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니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대견해 하셨습니다. 어머, 이거 꽤 맛있다. 이 생선조림 네가 만든 거야? 좀 제법이네. 생선조림 간 맞추기가 은근히 어려운 건데. 이제 너 시집 보내도 되겠어. 엄마,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최근에 요리책 보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내가 먹어도 맛있더라고. 내가 대학교 2학년인데 무슨 벌써 시집을 가. 아직 멀었지 뭐. 설마 내가 너를 벌써 시집 보내겠다고 그러겠니? 에휴, 요 이쁜 것을 어떻게 아까워서 시집을 보내. 오랫동안 끼고 살 거야. 나도 엄마랑 오래오래 살다가 아주 나중에 시집 갈 거야. 저는 제 또래 애들과 비교를 해도 어머니 아버지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오히려 큰오빠가 사사건건 저를 아빠처럼 통제하려 들었고 언니도 엄마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해서 오빠랑은 사춘기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간 뿐이었고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서 집을 떠나갔을 때부터는 다시 좋아졌고요. 오빠도 타지 생활하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가끔 돈이 떨어지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용돈을 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엄마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30년 만에 절친이었던 아주버니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나갔던 동창회 분위기가 좋으셨는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보, 나 있잖아. 오늘 동창회에서 미자 만났거든. 근데 미자한테 아들이 있다네? 이번에 7급 공무원 붙어서 뭐 외교부인가 발령 났다고 얼마나 나한테 자랑을 하던지. 근데 그 미자 아들 말이야. 7급 공무원이면 좀 괜찮은 직급인 거야? 우리 딸 미자네 아들이랑 소개팅 한번 해줘볼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공무원이면 좋지. 그리고 소개팅 한 번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당신 동창이라는 그 여자는 시어머니 자리로 좋기는 한 것 같아. 혹시라도 우리 귀한 딸 고생시키려는 심술궂은 성격이면 어떡하려고. 학교 다닐 때 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얌전한 애였어. 그래서 난 미자 사돈으로 마음에 드는데 어쨌건 누가 내 딸 바로 결혼시킨대. 술김에 그냥 하면 약속한 거니까 나가 보라고 하는 거지 뭐. 저는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소개팅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쩐지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그냥 반 장난으로 두 분이서 약속한 거라면서 엄마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달라고 저에게 통 사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가봐서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뻥 차버려도 된다고 하시면서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어머니의 여고 동창생 아들과 소개팅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외모도 깔끔하고 매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만 만나고 끝을 내기에는 조금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30도 안 되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으니 머리도 좋고 능력도 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 남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꼭 나가보라고 해서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그쪽이 생각보다 예쁘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만나고 끝내기엔 아까운데 어때요? 우리 계속 만나볼래요? 어머,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 생각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봐요. 4학년 2학기에는 학교 수업도 2과목밖에 없고 논문만 쓰면 졸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언제든 그 사람이 연락하면 만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전에 잠깐씩 사귀었던 남자들보다 훨씬 믿음직했고 저를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어머니는 그 사람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그 동창 아주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아들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 미자야, 네 아들 말이야.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깊더라. 저번에는 우리 딸이랑 데이트 중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같이 병원도 가지고 일찍 집에 들여보내주는 거 있지? 차로 데려다 주는 것도 물론이고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 네 아들 사위감으로 정말 마음에 쏙 든다. 우리 그냥 사돈 맺을래? 나도 네 딸 너무 예쁘고 참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 막내인데 성격도 되바라지지 않고 말이야. 문제는 네 딸이 취직을 어디로 하는가인데 그것만 잘 되면 나도 네 딸 완전 마음에 들 것 같아. 어머, 혹시 너 우리 딸이 취직 못하면 이 결혼 반대할 거니? 네 아들은 벌써 우리 딸한테 푹 빠졌던데 뭘. 어머니는 제가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솔직히 그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보다 제가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사회 나가서 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니는 눈앞에 그 남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달을 내지만 혹시 아니? 그 남자 보고 결혼했다가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네가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 듣고 보니 아버지 말씀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5밖에 안 되었고 아직 취준생의 입장이었기에 지금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는 그 남자와 데이트보다는 취업에 우선을 두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속 연애에만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언제 취직에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1년간 취업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직도 해야 했고 그 사람에겐 비밀로 했었지만 혹시 모를 다른 사람과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단순히 취직 때문이라면 6개월 정도는 못 만나는 건 감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아쉽다는 듯이 풀이 죽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난 사실 하루도 자기 못 만나는 건 싫지만 자기가 취직 위해서라니까 견뎌볼게. 6개월까지만이야? 그 후에 무조건 우리 다시 사귀는 거야? 난 한눈 절대 안 팔 거야. 자기만 기다릴 자신 있어. 벌써 보고 싶은데 어떻게 6개월을 기다리지? 나도 자기가 물론 보고 싶겠지만 우리 좀 다른 것도 해가면서 보내자. 당신도 뭐 영어학원이든가 평소 하고 싶었던 일 시간을 쏟아봐. 나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제 말투가 좀 쌀쌀맞았는지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서운해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전화통화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의 약속했던 6개월 후에는 당당히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회사 취직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동안 남자친구 몰래 가끔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제 남자친구만큼 잘난 사람은 없었기에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하겠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자 저와 남편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우선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광주 시내에 있는 고급 중식당을 예약하셨다고 하시며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상견례 장소에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곧 예비 시부모님들이 제 남편과 함께 식당에 따로 마련된 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벌써들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주연이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자 친구 미자라고 해요. 얘도 참.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미자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박정자라고 해요. 두 분 어머니들은 새삼스레 상견례가 무슨 필요 있냐고 하시며 스스럼 없이 정말 동창회처럼 깔깔 웃으시면서 옛날 추억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전 처음 만나는 아버님들은 서로 마주 앉아 점잔을 빼면서 어색한 헛기침만 하고 계셨죠. 그런 숨 막힐 듯한 어색함이 싫었는지 친정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섰습니다. 저 사돈, 우리 술이나 한잔 하시죠? 여기 연태고량주가 맛있다고 하던데 제가 시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고량주는 게다가 너무 세서 못 마십니다. 저는 그냥 맥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칼 같은 거절에 제 친정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언짢은 표정으로 말없이 술만 드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고 저는 위로 10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서였죠. 게다가 제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치고 연하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왠지 제 친정아버지에게 형님 대접은 해주지 않고 쌀쌀맞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서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시아버지의 분위기에 친정아버지 역시 머쓱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상견례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친정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 결혼에 대해 걱정된다고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친정엄마는 이미 예비 사위랑 시어머니에게 넘어가셔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양가 아버님들 간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남편은 저와 결혼할 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말마다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만나서 살림살이나 예물 예단 같은 것을 의논하시고 조율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저희들은 싸우지 않고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역시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들의 신혼집을 구하는데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세가 아닌 대출이지만 처음으로 자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숙하면 지불해주셨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저희 부부 일에 간섭을 하시기 시작했으니까요. 신혼집은 저와 남편의 직장 딱 한가운데의 위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고 남편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아야 한다고 결혼 후에도 저한테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올래? 복날인데 우리 아들 삼계탕이라도 해먹이려고 하니까 점심때쯤 둘이 같이 넘어와. 어머니, 저희도 좀 쉬어야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나흘간 야근해야 하고 오늘도 밤 10시 넘어서 들어와서요. 지금도 너무 피곤해요. 복날에 우리는 항상 세 식구 모여서 삼계탕 해먹었었어. 그런데 네가 뭐라고 그 전통을 깨려는 거니? 너도 우리 식구 되었으니까 같이 한다고 해야지. 그러지는 못할 망정 둘이서 쏙 빠지겠다고? 안 돼. 앞으로 무조건 토요일 점심은 비워놔라. 이러니까 내가 너네 집을 이 근처로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였으면 네가 이런 불평이나 했겠어? 아, 네, 알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라도 해서 시어머니가 불평을 할 기세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댁에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뭘 하라고 강요하시는 못된 시어머니가 계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저는 남편과 거의 세트가 되어서 시댁에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든지 해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시댁에 가도 음식을 대량으로 해야 하거나 김치를 담거나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부모님 커피나 타드리고 무슨 말해도 웃으며 맞장구만 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 지나가자 제 참을성에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왜 주말마다 계속 시댁만 오라고 하시는 건 심하잖아. 당신은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처갓집은 몇 번 가지도 않았으면서 매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하고만 시시콜콜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리고 우리 사이 얘기는 시어머니한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야 하잖아. 그걸 자기 엄마한테 말하면 뭐가 해결돼? 뭐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애처럼 우리 엄마한테 뭐든지 다 이르는 것 같잖아.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할래? 당신 이제 봤더니 완전 못된 여자였네.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속은 거야, 나도. 됐고, 나 이번 주말엔 절대 시댁 못 가. 나도 우리 친정 갈 자유는 있잖아. 당신만 시댁 가면 되고. 솔직히 나 그 집 가면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아무리 겉으로는 웃어도 어머니도 당신도 시댁에서 나한테 잘 대해준 적 있어? 투명인간 취급이나 하고. 제가 남편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대들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사람의 의외의 행동에 저는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없이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한 남편이 너무나도 무서워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이거 가정폭력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유치장 가. 그만하지 못해? 남편은 제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손목을 꽉 붙든 채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할 수 없이 놔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에 못 이겨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 역시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잘못한 건가요? 6개월 동안 매주 시댁에 불려갔다면 정말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친정에도 가자고 이야기했던 건데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를 벽에까지 밀어붙일 버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비난받을 행동을 한 건가요? 저는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걸 친정 부모님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마마보이 같은 남편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어린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어머니가 유도신문을 해도 금방 넘어가서 미주알 고주알 제가 남편에게 잘못했던 일을 더욱 크게 부풀려서 일러바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같은 팀 선배님이 만취한 저를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여자 혼자 술 취해서 택시 타고 가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같이 타고 와서 우리 집 앞에 내려준 것 뿐이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회식했을 때 집에 데려다 준 그 남자 누구야? 그 놈이랑은 아무 일 없었던 거지? 나 이거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웃음을 흘리고 몸가짐도 바르지 못한 거야? 아니라고. 그 선배님 우리과 선배야. 그냥 내가 술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그놈이 당신 유부녀인 거 알면서 접근한 거 아니야? 너도 솔직히 말하면 그놈한테 마음 있지? 되게 남편이 제게 누명을 씌우는 건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1시간 이상을 침튀기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의처증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그 사람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요. 그런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빠르게 식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냉정해질수록 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당신 왜 날 피해? 의도적으로 잠자리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그리고 곧 생리할 때 돼서 그래. 그때는 나도 많이 아프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줘야지. 연애할 때도 그런 줄 알았으면서 왜 그래?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핑계라도 된다고 생각해? 오늘은 피할 수 없어. 나도 양보 못해. 남편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때로는 생리기간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저를 괴롭히듯 잠자리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고 그의 손길이 싫고 징그럽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한데 남편이 계속 강요하다 보면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각방을 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해가 안 가는 점은 또 그런 부부간의 관계까지 남편은 하나도 안 빼먹고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해도 선을 한참 넘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 일까지 시어머니하고 공유하고 싶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또 제게 전화해서 한참을 꼬투리 잡고 훈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얘, 너 요즘 남편이랑 같이 방 안 쓴다며? 이제 1년 지났으면 아직 신혼인데 너희들은 연애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 거니?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거절해? 다음 주에도 안 했다고 하면 이 엄마가 쫓아갈 거니까 알아서 해. 알겠니? 내가 전화해서 내 아들한테 물어볼 거야. 어머니, 부부간의 관계까지 허락을 받고 그래야 되나요?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것까지 어머니께 일러바치는 건지. 진짜 마마보이가 아니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마마보이? 얘가 무슨 말이야 그게 네 남편한테. 이 시어머니한테 이젠 하다하다 남편 흉까지 보는 것 봐. 너 착한 줄 알았더니 엄청 대바라진 애였구나. 내가 너를 한참 잘못 본 것 같다.
아유, 기 막혀서 누구 보고 마마보이라는 거야? 안 되겠다. 내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져야지. 이거 뭐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아니에요. 제발 우리 친정에는 알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어머니한테 말대답 안 할 테니까 친정어머니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저 때문에 제 친정부모님이 실망하시는 일만은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참으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1년밖에 안 지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남편도 저한테 잘해주겠지. 마마보이 같은 성격도 고치고 제 말도 믿어주겠지 하고요. 그 후로는 웬만하면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몸을 사리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잔업이 있어도 미리 보고를 했어야 했고, 1시간마다 사무실에 있다고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알려야 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제 파탄나버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만은 막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 생활이 2년째가 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리가 멈추고 5주 동안 속이 울렁거리면서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구역질이 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불안감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그 결과는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의 아기를 가시다니. 저는 속으로 낭패를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그 마마보이 같은 고자질을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고자질을 들으면 시어머니는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너 이랬던 게 사실이냐?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래? 이러면서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항변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라먹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마누라가 얼마나 지랄을 해댔으면 남편이 손이 올라가. 네가 우리 아들 화를 돋구니까 걔가 참다 못해 살짝 손을 댔겠지. 때리긴 누가 때려. 남편들이 때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먼저 잘못한 거야. 저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몸이 떨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혼내고 힘들게 할지 걱정이 되고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남편에게 임신한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임신한 뱃속의 아기를 병원 가서 떼어버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의 아기를 가져봤자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테스트기를 기어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과는 반대로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더군요. 당신 임신한 거야? 몇 주 된 거야? 그게 사실이면 나 이제 내년이면 아빠 되는 거네? 와, 너무 좋다. 우리 2명 이상은 꼭 낳자. 난 외동이라 잘하면서 너무 외로웠거든.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난 동생이나 형이 있었으면 했었어. 당신 진심이야? 나와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서 이야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야? 난 생각만 해도 토악질이 나와. 난 우리 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기 낳는다고 해서 당신이 마마보이에서 믿음직한 아빠로 변할 리도 없잖아. 저는 그날따라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나면서 제 뺨에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도 남편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연거푸 2번이나 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소파에 쓰러졌고 경악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잔뜩 열이 올라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때려? 네가 뭘 잘했다고 날 때려? 넌 맨날 네 엄마하고만 짝짝꿍대서 나 같은 건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나한테 막대하던 인간 아니었어? 그런 인간이 무슨 애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어. 제발 나 괴롭히지 말고 정신과에나 가봐. 이 사이코 같은 새끼야. 뭐야?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내가 맨날 참고 있으니까 핫바지로 보여? 한번 제대로 해봐?
아니, 자기가 참기는 뭘 참았다고 뻔뻔스럽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치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뭐라고 더 소리를 지르려던 그때 남편은 일어난 저를 다시 힘껏 소파에다 떠밀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잘못 떨어지며 엉덩이를 딱딱한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제 몸 내부에서 자라고 있던 조그만 아기는 그대로 잘못돼서 엄청난 피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다가 손발을 경직하면서 기절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5분 내로 도착해 가까운 응급실로 저와 남편을 싣고 갔습니다. 남편은 아래에서 피가 안 멈추는 저를 보고 겁에 질려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와?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뱃속 아기가 유산된 것 같습니다. 이제 5주 정도 된 태아라 정말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젠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음 아기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뭐 이런 돌팔이 같은 놈이 다 있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아기 살려놔. 제가 기절해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며 산부인과 레지던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다 끝내 간호사가 부른 경찰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현행법으로 단박에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제 친정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주연아, 그런 일 있으면 당장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참고 지낸 거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수모를 당하고도 결혼을 유지해야 돼. 난 다 필요 없다. 네 남편이라는 놈이나 그 미자년도 전부 다 고소할 거야. 내가 다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고 말 거야. 정말 소름 끼친다. 네 시아버지는 뭐하고 있었던 거니?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너 괴롭히고 있는 동안 그걸 방관만 했다니? 난 그 집안 인간들 모두 다 경찰서에 잡아 쳐넣고 싶어. 앞으로는 그 집에 돌아가지 마라. 이 아버지는 널 그 악마 같은 놈의 소굴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 남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병실에 누워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한 서너 번 정도 무시하다가 줄기차게 걸려온 전화에 넌덜머리를 내면서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당신 아들 때문에 뱃속에 아기 잃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네, 그걸 믿지 못해서 전화한 거다. 정말 네 남편이 너를 밀었다고? 너 혼자 자작극한 거 아니야? 너 아기 낳기 싫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화나서 널 밀었다고 하던데. 사실 너 애기 임신한 거 아니지? 네가 다 꾸며내고 거짓말한 거지?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눌러오기만 했던 어머니에 대한 인내심이 투두둑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큰 소리로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화장실 가면 제 임신 테스트기 있어요. 핸드폰에 직접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쓸 것 같아서 제가 저한테 일어난 모든 것들 사진으로 찍어놓는 버릇까지 생겼다고요. 이렇게 나를 신경증 환자로 몰아간 게 당신들 두 모자라는 거 알기나 해? 다시는 보기도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뭘 잘한 게 있다고 감히 시어미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지금은 내가 참는데 너 태어나면 이 시어미한테 사과하러 와야 될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제 분노 폭발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시댁의 귀한 핏줄을 끊은 것도 아들이었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쪽도 아들이었으니 꼼짝없이 구속수사가 사실로 되어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억울한 마음에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놀라서 병실에 복도에 계시던 친정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주연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또 그 미자년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내 그 악랄한 기집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말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경찰서 가면 어떡해.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인간들 법으로 심판하게 놔둬요. 네? 아니야. 그러기엔 내가 분이 안 풀려. 내 손으로 네 2년간의 복수를 해야겠다. 주연아, 말리지 마라. 네 아버지도 그쪽에 억하심정 많으니까 조만간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친정어머니의 결연한 눈빛에 저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제 친정엄마는 저희 신혼집에 가서 남편이 저를 때렸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 역시 옛날 월남전에서 수색대대에 계셨던 경험을 살려 저희 집을 샅샅이 뒤졌고 증거를 많이 찾아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핸드폰도 가져가셔서 다른 저장소에 핸드폰에 담긴 모든 사진과 음성 녹음한 파일을 옮겨 담았습니다. 혹시 모를 남편의 증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시댁으로 쳐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친정어머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물으셨답니다. 야, 미자야. 너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임신한 상태에서 네 아들한테 맞았냐고. 내가 너랑 니네 아들 경찰서에 고발할 거야. 언어폭력도 폭력이고 네 아들은 우리 딸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우리 애 얼굴 부은 것 좀 봐라.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병원에서 폰으로 찍은 제 얼굴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 벌겋게 멍든 제 얼굴을 곁눈으로 본 채 만체하며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자야, 이 사진을 내가 어떻게 믿니? 네 딸이 혼자서 자작극한 거 아니야? 걔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아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 살짝 손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고소를 하다니. 기어이 우리 애들 가정 깨트리려고 그러니?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뭔 벌써 이혼 얘기를 하고 그래? 이것 봐요, 사부인.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애 그렇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애로 안 키웠어요. 당신네 아들같이 약한 여자한테 손 찍어마고 그런 못된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뭐요? 살짝? 그러면 당신네 아들놈이 우리 애 때린 게 맞다는 얘기잖아. 당신도 한번 살짝 맞아볼래? 저희 친정아버지는 기어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씩씩대면서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목이 졸린 채로 캑캑거리던 시어머니는 소뚜껑처럼 큰 아버지의 손바닥이 얼굴로 날아오려 하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말리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참아요. 여기서 당신이 미자 때리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참고 이 인간들을 싹싹 빌고 사과할 때까지 우리 여기서 나가지 말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일상생활 못하게 계속 여기 눌러앉아 있다가 사과 받으면 그때 움직이자고요. 뭐라고? 아니 누구 맘대로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쫓겨나는 건 정작 너랑 네 남편이야. 그러기 전에 얼른 꺼져! 그때 이 아수라장에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셨던 저희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옳다쿠나 이제 자기 편이 왔다 하고 생각했고 얼른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만행을 저질렀다며 일러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일러바치는 그 버릇은 분명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여보, 마침 잘 왔네. 이 인간들을 좀 내쫓아줘요. 글쎄, 우리 아들이 지 딸 때렸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잖아. 아니, 내가 그 거짓말쟁이 며느리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도 우리 아들이 그랬을 거란 생각 안 하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뻔뻔한 시어머니의 수작에 혀를 차면서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신 그만두지 못해?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돈 내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우리 망할 아들놈이 대개 따님을 해치고 뱃속에 아기까지 잘못되게 하고 말입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사과도 하고 위자료도 많이 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 아들 고소만은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사돈어른? 사돈어른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피해준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세요. 제가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대개 아들하고 와이프입니다. 시아버지의 순순한 사과에 오히려 놀란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상처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제 아들 대신 제가 사과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 애가 학생 때부터 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학교에서도 가끔 애들을 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 때문에 학교 가서 여러 번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우리 집과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못난 아들놈 때문에 아기도 잃고 마음고생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 왜 그래?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 시댁 와서 내가 뭐 일을 시켰나? 애 낳으라고 압박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 멋대로 가졌다가 없어진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시댁에 6개월 오는 것도 싫다고 난리였다면서? 정전의 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난 그런 거 인정 못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의 탓만 하면서 남편이 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딸 결혼 생활 이대로 지속시킬 수 없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미자 너 고소장 받을 줄 알아. 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여보, 이제 그만 갑시다. 사돈어른, 고소 문제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돈은 아니어야 할 겁니다. 대개 아들은 이제 성인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지 않습니까? 대신 사과하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사돈도 그걸 아셔야 할 겁니다. 아들이 성숙해지길 바란다면 말입니다. 그 말을 남기시곤 제 친정부모님은 시댁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시어머니는 빨개진 얼굴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흥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맞춰서 제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자 시아버지는 제 남편의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너 이놈의 새끼! 결혼했으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줄 알았건만 아직도 그 모양이야? 누가 네 마누라 패라고 가르쳤니? 그 애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이 아버지도 너 같은 놈 뒤치다거리하기 지긋지긋하다. 난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당신도 마찬가지야. 맨날 아들 하면서 끼고 돌기만 하니까 저놈이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짐을 꾸려서 시댁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남은 시어머니와 제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며 나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푹 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유산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것으로 그 지긋지긋한 남편놈과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전폭적으로 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주연아, 너 아직 젊으니까 그 집에서 고생하고 살 필요 없어. 사람 성질머리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다. 손찌검 하던 사람은 또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참에 그 못난 인간하고는 끝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래, 엄마도 네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혹시나 아기라도 가졌어봐 더 골치 아팠을 거야. 유산된 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집에 와서 엄마랑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부모님과 단란한 시간을 가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푹 잤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고소를 준비한다고 하니 저한테 전화해서 또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랑 우리 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이 난리야. 내가 그런다고 너한테 울면서 사과라도 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아버지 말씀도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버지 원래 심약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니까. 야, 시끄러워. 니네 엄마 정말 질린다. 이 마마보이 새끼야. 누가 봐도 잘못한 건 너고 폭행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게다가 유산까지 시켰으니까 넌 가중처벌 받아야 돼. 알겠어? 내가 막말을 못해서 안 한 줄 아니? 세상엔 예의가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참는 거야. 그런데 너한테는 예의 차릴 필요도 없고 네가 해준 대로 똑같이 대하는 게 답인 것 같다. 나한테 용서 같은 거 바라지 마. 합의 절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고소장을 보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연상이라는 것을 무기로 시아버지를 찍어 누르고 멋대로 조종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김에 황혼 이혼도 하시고 다 큰 아들놈 뒷바라지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어디 산이라도 들어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사이코 같은 모자 곁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예 없을 것이니까요. 결국 그 사람과 저는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극적 타협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제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억지로 사과와 반성문을 쓰게 하였고 남편은 아무래도 벌금도 물기 싫고 깜빵에 가기 싫어서 마지못해 반성문을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제 친정어머니는 아직도 이 일로 시어머니를 미자년이라고 부르면서 몸서리를 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다시는 얽힐 리도 없고 하니 더 이상 미워하거나 원한 같은 건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할수록 제 수명을 더 깎아먹는 것 같거든요. 이젠 깨끗하게 헤어졌으니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생을 별 탈 없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6개월간의 이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했던 월차를 끌어모아 부모님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저도 마음 정리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현실에서 아등바등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줄 거고 저도 회사에 덜 충성하면서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건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연을 끊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리산 기슭에서 혼자 사시는 전 시아버지와는 가끔 전화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찾아가서 뵙기도 합니다. 아직도 혼자 지내냐면서 좋은 남자 있으면 재혼하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혼자가 좋다고 매번 웃으면서 말씀드리곤 하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 작지 않은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할 말은 꼭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 체면 생각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다면 남들은 그런 자식을 더 호구로 본다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럴 것이라고는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면 제 전남편처럼 돌변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일도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30대 유부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하나둘 봄꽃들이 봉우리를 터뜨리는 걸 보니 정말 이제 봄인가 싶은 것이 코로나도 겨울과 함께 물러갈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는 동서를 시어머니에게서 구해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바닷가가 있는 큰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싱싱한 생선을 바로 파는 일이었지요.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던 시장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해산물 시장이어서 집안 형편은 넉넉했고 저는 아버지의 덕분으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저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괄량이 소녀였지요. 어린 시절 매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 가게로 놀러 갔는데 저는 공부보다 뭔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아버지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진학하는 오빠와 언니 뒤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가게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에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른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라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면서 20살부터 시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아버지의 장사 노하우를 배운 다음 저는 장사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뭘 팔면 좀 돈이 될까 궁리를 하던 차에 아버지가 떼우시는 생선 중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어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묵이 마치 떡처럼 하나의 간식으로 뜨고 있는 시절이었고 많은 브랜드가 깔끔하게 백화점에 어묵을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묵 브랜드를 만들어 보리라는 큰 꿈을 안고 대학을 진학하여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아버지께 지원을 받아 어묵 베이커리를 차렸습니다. 직접 공수해온 생선으로 직접 어묵을 매일 아침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묵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베이커리처럼 커피도 팔고 음료도 팔았죠. 그렇게 20대부터 일만 하느라 제 삶은 전혀 젊은 아가씨답지 않았어요. 항상 티셔츠에 질끈 묶은 머리를 하고 가게로만 들락거렸죠. 그런 저를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돈이 꼭 필요한 형편도 아닌데 그만 열심히 일하고 연애 좀 하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어쩌려고 그러냐는 핀잔도 함께요. 저는 가게 일 때문에 무리를 해서인지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집에 있으니 부모님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언젠가부터 휴일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다니다 보니 재미가 붙어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런 날 산에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을 나서고 싶어졌어요. 내친 김에 등산 동호회를 가입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친구도 사귀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인터넷으로 등산 동호회를 가입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산 밑으로 나가면 되는 방식이었고 회비가 2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정해진 코스를 다 오른 다음 하산하고 단체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필요한 회비였죠. 매주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도 계속 바뀌고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주는 안 나가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일이 바쁜 저에게는 부담이 덜한 동호회였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서 정한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산이고 제 생각보다 꽤 가팔라서 일행을 놓치고 혼자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길을 보니 더 이상 등산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저는 문득 시간도 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숲은 울창하고 새소리도 뭔가 음산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은 건가?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바위에 앉아서 다시 올라왔던 길을 더듬어 내려가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전화가 있기는 했지만 잘 터지지 않았고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벼운 산행이라 생각했기에 신발도 가벼운 트레킹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를 내뻗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주르륵 하고 미끄러지면서
길이 있는 줄 알았던 곳이 풀 사이로 우거져 있는 곳이 급경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덥석 어떤 손이 저를 잡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소리와 함께 한 남자의 손이 힘껏 저를 끌어올렸어요. 저는 난생 처음 뭔가 간질간질한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 물 좀 드시고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남자는 제법 큰 키에 호감형 얼굴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모양인지 전문 등산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제 간이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내려가는 길을 안다며 저를 내내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미끄러질 뻔한 충격과 미묘한 기분 때문에 뭔가에 홀리듯이 그 사람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간 남자는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랑 간단히 욕이라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놀라서 그런가 배가 고파서요. 아, 네. 저 안 그래도 놀라서 그런지 허기가 지네요. 괜찮으시다면 감사 인사를 할 겸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등산 초입에 있던 파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백숙을 시켜 먹고 파전과 동동죽까지 시켜 먹었어요. 평소 낯을 가리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공무원 준비생이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법조인은 엄두가 안 나고 7급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묵 베이커리를 한다고 밝히며 가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공부하다가 간식 필요하시면 언제든 드릴 테니 들러서 드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은 말만이라도 고맙다면서 웃더군요. 어묵을 평소 좋아했는데 잘 됐다면서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번씩 저희 가게에 들려 저랑 눈인사를 하기도 하고 제가 됐다는데도 기어이 어묵값을 놔두기도 하면서 저와 아는 지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배가 고프다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가게에 조르기도 하고 오늘은 공부가 안 된다며 술 한 잔 사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는 점점 가게로 찾아오는 날들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네가 정말 좋아. 산에서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비록 내가 지금은 백수지만 나 시험 붙으면 정식으로 사귀어 줄래? 저는 술기운에 저에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그 사람의 술주정이 귀엽고 싫지 않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데이트인지 친구 간의 만남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만난 지 6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남친은 아직 백수인지라 걱정된다고 했지만 저는 정 안 되면 내가 가게 해서 먹여 살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돕겠다고 장담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사귄 지 1년 만에 남친은 당당히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한 번씩 시장에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기 때문에 남친이 시험에 붙었다는 말과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좋아서 만난 사람을 부모님께서도 좋아해 주시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남친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 낯을 가리는 소심한 면이 있는지라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한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지, 그날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하는지 등등 정보를 물어보기도 하고
긴장되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명상 같은 것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만나 뵙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더군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다는 말씀을 좋게 들어주실지 정말 한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남친의 부모님을 뵙는 날이 되었죠.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연회장이 있고 개별 룸이 있는 인근에서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특히 돼지 양념갈비가 맛있는 집이었죠. 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언니가 방학 때 놔두고 간 멋들어진 자켓도 걸치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시골분들 특유의 푸근한 인상이셨고 저를 보고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아가씨가 너무 곱다며 그래 가게를 한다고 들었는데 가게 위치는 어디쯤 되냐며 다음에 꼭 놀러 오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맛보시라고 저희 가게에 잘 팔리는 어묵들을 가지고 왔다고 가족분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어묵 세트를 보고 가족들은 아가씨가 야무지다며 좋아하셨어요. 저는 남친의 가족분들을 보고 나니 이 집에 시집 가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커플은 1년여의 시간을 더 연인으로 보냈어요. 남친도 직장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가게를 확장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바쁘게 보냈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있는 것이 못마땅하셨는지 양가 부모님들이 계속 둘 다 직장도 안정되어 있는데 그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서로 잘 맞고 그런데 괜히 시간 끌면 틀어질 수도 있다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등살에 우리는 30대가 되고 막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처음 찾아봤을 때는 스드메는 뭔지 식장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모든 것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다 결국 웨딩 플래너와 계약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결혼식은 성대하게 잘 끝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평소 가고 싶었던 유럽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 담당 웨딩 플래너는 굉장히 싹싹하고 앳된 외모의 예쁜 아가씨였는데 제 결혼식 당일에 저를 응원해주러 왔다가 우연히 저희 신랑의 동생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 이후 한번 보자는 플래너의 연락을 받고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또 신기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 싶은 게 두 사람을 많이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신랑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과 웨딩 플래너, 아니 이제 도련님의 여친은 서로 알콩달콩 옆에서 보기에 너무 예쁘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보다 3살 어린 플래너분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되어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 도련님은 집에 여친을 소개시키고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지 저와 신랑이 결혼하던 때와 달리 시부모님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에 대해 마냥 부처 같은 분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련님의 여친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어느 날 저녁 신랑이 좋아하는 번데기탕을 만들어 놓고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 이유를 캐내어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신랑 말이 어머님께서 은근히 결혼할 때 며느리 집안이 돈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내내 호의적이셨던 것도 바로 저희 집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도련님 여친은 아버지께서 마을버스 기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집안 형편이 좋질 않은 데다가 동생이 2명이나 더 있어서 그동안 여친이 집안 건사를 해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 영 여친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견 시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갔지만 어차피 신랑 집도 되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만 착하고 좋으면 됐지 그런 것까지 따져서 싫다고 하시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를 구박하시는 것도 아니니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싶어 가만히 있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어머니는 몇 개월을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시더니 결국은 도련님이 고집을 부리며 연을 끊겠다고 날뛰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여온 둘째 며느리를 보는 어머님의 눈빛은 여전히 마뜩찮아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났습니다. 대놓고 저랑 동서를 차별하기 일쑤였지요. 저에게는 항상 미소로 대하시고 항상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반면 동서에게는 말 한마디를 다정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였습니다. 가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할 때 동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가시돋친 말을 계속 동서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서의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고 언젠가는 크게 서로 갈등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니나 다를까 매년 4월에 있는 시댁의 제삿날 마침내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날도 동서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열심히 전을 뒤집고 나무를 묻히고 산적을 손질했습니다. 겨우 준비가 다 끝나 제기에 음식들을 담는데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벼란간 유리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자 동서가 국그릇을 떨어뜨린 것 같았고 그릇이 깨져서 조각난 상태였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서 계시더군요. 너 음식 똑바로 담으라고 내가 말했지?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그릇을 다 깨면 어떻게 하니? 이래서 낄 때 안 낄 때 설치고 다니는 꼴 싫다고 내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구만. 꼴 보기 싫으니 저 방에 가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뭐라도 하려고 그릇 깨서 죄송해요. 그 그릇 내가 선물 받은 거라 다시 사지도 못해. 아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됐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만 가거라. 동서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뒤 혼자 눈이 발개져서는 방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서 짐을 챙겨 밖으로 나오더군요. 도련님은 멀뚱멀뚱 상황을 보고서도 자기 아내를 챙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제사를 모시는 자리였고 또 동서가 그렇게 나간 뒤 어머니의 노기 역시 가라앉으셨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는 하지 못하고 그저 돌아오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는 형님 어디시냐고 잠깐만 저랑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댄 후 동서를 만나러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까 그렇게 혼자 울면서 나갈 때 도와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커피숍에서 만난 동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내가 잘 몰라서 실수했으니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나신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동서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다가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에게 갑자기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께서 밤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형님 이것 좀 보실래요?
동서가 내민 핸드폰에는 어머니가 밤마다 보낸다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런 식이었어요. 둘째야, 오늘 낮에 내가 전화했는데 왜 연락이 없니? 일하는 게 바쁘다지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어른이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어야지. 답답해 죽겠구나.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받았니? 이래서 없는 집애를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내 말을 법처럼 여기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도록 해라. 알았니? 이런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교육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려는 폭력적인 내용들.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 좋은 어머니가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서는 어머니께 문자뿐 아니라 전화도 수시로 하시며 자신을 마치 스토킹하듯이 괴롭힌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도 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는 마치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이 도리어 울먹이면서 자식 많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그냥 엄마가 어른인데 우리가 참는 수밖에 더 있나 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동서에게 힘내 동서, 내가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 어머니께서 가끔 볼일 보러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니까 속도 한 번씩 떠보고 도대체 동서에게 왜 그러시는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힘내, 응? 하고는 동서를 위로해 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께서 우리 가게에 들러 볼일을 보실 때면 잘 관찰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서 우리 가게에 들르는 날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상대방은 낯설어 보이는데 어머니께서는 친근하게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에게 뭔가 있다 싶어서 어머니를 유심히 살펴보고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건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오시는 분들은 동네 아주머니들 같았는데 몇 분은 잘 차려입으셨고 몇 분은 수더분하셨는데 어딘지 모르게 서로 막역하지는 않고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그분들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그날은 어머니께서 5명 정도 일행을 데리고 가게로 오셨습니다. 저는 연애 때부터 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시면 항상 무료로 모든 메뉴를 제공해드렸기 때문에 그날도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것 같은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유, 저는 금방 갈 건데 물 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아이고 동생, 내가 쏘는 거야. 맛있는 거 시켜. 여기 어묵도 엄청 맛있어. 하며 저에게 눈을 찡긋 하시는 거였어요. 아마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겨달라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했지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쏘려고 여기 가게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한 달분씩 돈을 드린다니까. 봤죠? 나처럼 등급이 올라가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등급?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분들도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금세 시끌벅적해지는 거였습니다. 에메랄드가 어쩌니 루비가 어쩌니 무슨 보석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순간 감이 탁 오더군요. 방문 판매 같은 걸 하는 다단계였습니다. 예전에 제 대학 동기도 그런 업체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물건을 팔러 다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어쩐지 요 근래 어머니께서 저희 가게에 사람을 여러 명 데리고 오시는 일이 자주 있다 했더니 바로 다단계를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단계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설명도 들은 적이 있었고, 그닥 나쁘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시어머니께서 왜 나한테는 물건을 구매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보통 가족들부터 제일 처음 등록을 시키고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아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일절 말도 하지 않으셨고 집에도 숨기시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신랑에게 정보를 더 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단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랑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자기야, 있잖아. 나 아는 언니가 이번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파는 주방 세제가 그렇게 괜찮다네? 우리도 하나 사줄까? 보니까 그 업체에 화장품도 있더라고. 뭐라고? 안 돼, 자기야. 그거 다단계야. 절대 하지 마. 절대. 그게 뭐 법으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싫어해? 우리 집안에 큰아버지가 다단계 잘못해서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났어. 큰어머니랑 이혼하시고 자식들도 다 아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폐인돼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앞에서 행여나 다단계 이야기 꺼내면 큰일 나니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어? 아, 이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필사적으로 숨기셨던 이유가 바로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단계에 대한 아버님과 남편의 반감은 무척 컸습니다. 물론 그랬기에 어머님도 몰래 지금 다단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다면 어머님께서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단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큰 돈이 필요하신 일이 생기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혹시 어머님이 최근에 돈 필요하다고 하신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뭔가 아는 게 있냐면서 한숨을 쉬더니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텐데 그냥 내가 미리 말해두는 것이 낫겠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안 좋은 버릇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바로 보험을 자꾸 새로 들고 깨고 새로 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새로 보험을 들게 하려고 보험 설계사분들이 잘해주는 것에 홀랑 넘어가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보험을 계속 계약하고 새로 설계하시는 거였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이런 점을 아주 싫어하셔서 이런 문제로 이혼하실 뻔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엄마가 보험을 해약한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심장 쪽에 부정맥을 진단받으시면서 기존의 보험이 살아있는 줄 아신 아버지가 보험 진단금 나오지 않냐고 묻자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보험 또 갈아엎은 거 들키면 안 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일단은 엄마가 급하다고 하니 빌려주지만 다시는 돈 사고 치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단계까지 손을 뻗치신 것 같았어요. 꼭 채워 넣어야 될 돈이 있으셨던 거죠.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저는 동서에게 만나자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이제 동서는 어머님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바로 묘책을 고안해냈으니까요. 동서는 힘없는 얼굴로 와서는 털썩 커피숍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요즘 입맛도 없고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거 우울증 맞죠? 동서, 내가 기가 막힌 정보를 알아왔어. 이 정보를 잘 활용하면 직방으로 어머니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저는 제가 남편에게서 알아낸 어머님의 비밀을 동서에게 커피숍에서 몇 시간에 걸쳐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놓은 해결 방법을 듣고 머리를 탁 치며 감탄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초기 자금으로 필요한 2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월급을 쪼개어 갚으라는 말을 남기고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책을 알려준 그 다음 날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가던 대로 오후 5시 모임 시간에 맞춰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를 사들고 예쁜 분홍색 카네이션 바구니도 샀죠. 항상 2시간은 먼저 와서 음식을 하고 있던 동서의 모습이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그 한 달 동안 어머니와 동서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짐작이 가기도 했죠. 어머니는 어버이날인데도 혼자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들고 계셨어요. 저는 가서 어머니께 거들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선 곱게 자라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텐데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된다고 저에게는 여전한 호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띵동 띵동 현관문의 벨이 울렸어요. 동서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었죠. 동서는 일하기 편한 복장을 하고 입고 오던 여느 때와 달리 예전 웨딩 플래너 때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화사한 치마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는 어머니께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눈치를 보며 어두운 표정으로 있던 모습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천지 차이였어요. 거기다 달랑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들고 동서는 어버이날이라 특별히 사왔다며 어머니를 보고 해맑게 웃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더 놀랄 노짜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니? 우리 복덩이 얼른 들어와. 얼른 온다고 고생했지? 우리 둘째 며느리 언제 봐도 이렇게 이쁠까? 누가 보면 아직도 아가씨인 줄 알겠다. 그치? 복덩이? 그새 동서의 애칭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혼자 한참을 희죽대다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새 동서와 어머님의 권력 관계는 완전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려준 비법 덕분이겠지요. 어머님은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했다면서 동서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시는가 하면 동서가 물을 들어 일어나기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상전을 모시듯 말이죠. 그렇게 어머님은 아버지와 남편, 도련님 모두가 의아해하는 시선을 꿋꿋이 넘기시면서 마치 동서가 어느 나라의 공주님이라도 되는 양 동서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고 정말 입안의 혀처럼 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쇼킹한 모임이 끝나고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서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죠.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서가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동서가 그렇게 한 달 만에 어머니를 휘어잡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서의 지혜와 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정보 제공은 제가 해준 셈이었지만 동서는 정말 지혜롭게 그 정보를 활용했더군요. 역시 착한 동서의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지금부터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동서는 어머니가 제 말대로 다단계를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다시 해봤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서 어머니가 모임을 가지는 것을 관찰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팜플렛을 보고 어느 회사인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을 때 넌지시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저 얼룩 제거제가 필요한데 혹시 땡땡땡 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니 거기 회사 얼룩 제거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에 사은품 돌릴 일이 있는데 그걸로 하려고요. 아, 그 회사? 나 그 회사 다니는 아는 언니 있어. 그럼 내가 대신 사줄까?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갑자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동서는 어머니가 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너 혹시 뭔가 알고서 이러는 거니? 너 혹시 내가 다단계 하는 거 시아버지한테 이르려고 이러니? 무슨 꿍꿍이야 대체? 한 번은 작심하신 듯 대놓고 이렇게 따져 물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서는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시던 상관없어요. 그저 어머니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셔서 다단계를 하시는 건지, 보험을 계속 갈아엎으신다는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생기신 건지 저는 알 수 없죠. 뭐라고? 다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고 어머니께서 힘든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다단계를 하시면 기꺼이 그 물건을 사드릴 거고 또 돈이 꼭 필요하시다면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가족 중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고요. 아니, 그래. 말은 고맙다만 도대체 왜? 제가 사랑하는 제 남편을 낳아주시고 열심히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어머니께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거고, 어머니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둘째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저 내가 내 욕심으로 너를 힘들게 했는데 네가 나를 마음으로 안아주는구나. 미안하다 둘째야. 하면서 진심으로 동서에게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메꿀 때까지만 다단계를 하고 그만둘 거라고 차마 남편한테는 말할 수도 없고 나이 들어 어디 가서 돈 벌 수단도 없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당신 본인도 괴롭다고 하시며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동서와 어머니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둘 사이는 이제 누가 보면 딸인 줄 알 만큼 두 사람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랑과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게 늘어져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얘야, 나다. 지금 너네 집으로 가고 있으니 문 좀 열어다오. 네?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어머님의 다급한 목소리 뒤로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아버님이 사태를 짐작하셨구나 싶었죠. 곧이어 택시를 타고 오신 듯 어머니께서 허둥지둥 문을 미리 열어놓은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관문을 닫자마자 미친 듯이 쿵쿵 문을 두드리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딜 도망가? 내가 하지 말랬지? 이제 보험 바꾸기도 모자라 다단계를 해? 집안 망하고 싶어? 자기야, 내가 짚이는 일이 좀 있는데 일단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 아버님 좀 모시고 한숨 돌리고 있어. 지금은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따로 계셔야 할 것 같아, 응?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대략 설명하고 일단 내가 어머님과 있을 테니 자기가 아버지를 좀 진정시키라고 사태를 중재했습니다. 아버님은 씩씩거리며 남편의 손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나 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셨죠.
아가야, 나 좀 살려주렴. 내가 진짜 심장이 떨려서 제명이 못 살겠다. 나 좀 도와다오. 너무 힘들어.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물 한 잔 드시고 찬찬히 말씀 좀 해보세요. 저도 너무 답답하네요. 저는 어머니께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너네 가게에 공짜로 커피 마시러 가서 넌 대충 알고 있었지 않냐고. 다단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과 보험금 빵꾸난 거 안 들키려고 하다 보니 빚을 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단계까지 가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처음 다단계를 시작할 때는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6개월 정도만 열심히 하면 나도 한 달에 300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나날이 늘어가는 강연회, 모임에 나가는 돈만 많아지고 시키는 대로 사재기를 했더니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게 고스란히 전부 빚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다단계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고 뒤늦게 아니다 싶어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다며 우셨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라며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다고 하던 회사 사람들은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회사를 그만 나오고 싶다고 하자 싸늘한 태도로 바로 남처럼 등을 돌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을 믿었는데 막상 힘들다고 하자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필요할 때는 사탕발림을 하고 필요 없다 싶으니 팽개칠 수 있냐고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크신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확실하게 아버님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세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아버님도 아마 어머니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시면 그렇게 많이 화내시진 않을 거예요. 진짜 그럴까? 그럼요, 어머님.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빚이 얼만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확실하게 아들 2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세요. 아들들이 화낼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정도도 어머님 못 도와드리겠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빚 청산하시고 이제부터는 제발 그런 돈 사고 치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둘째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서 둘째에게 말했더니 둘째가 형님에게 상의 드려보라고 하더구나. 형님 말 들어서 그동안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그럼 내가 네 말 믿고 다시 한번 제대로 용서를 빌어보마. 고맙다 첫째야.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창피하구나.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마음으로 품어줘야죠. 나중에 저나 동서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어머니께서 저희 그렇게 챙겨주실 거죠? 어머니는 감동하신 듯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끼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 그저 이렇게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고 힘든 것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사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께 그런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혼자 모든 것을 숨기고 아쉬운 것 없는 척 지내시던 것을 버리고 모든 사실을 아버님과 아들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터라 담담했지만 아버님은 진짜 처음에는 미친 듯이 화를 내시다가 나중에서야 좀 수그러드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의 분란은 어머님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어르신의 비밀을 알게 되어 그걸 이용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가족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 힘든 일은 가족끼리 나누는 것이 맞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수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 없이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돈을 쓰다 보면 나중에 오늘 하루 얼마를 썼는지 계산했을 때 정말 제 생각보다 2배, 3배나 되는 돈을 쓴 적도 많더라고요. 돈으로 늙음하게 고생하셨던 어머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저도 이제부터라도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도 극성인 요즘,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봄이 오고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힘들다 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우리 어머님처럼 혼자 속 끓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힘든 일은 나누면 몇 배로 작아진다고 했으니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꼭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의해 보시라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